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현미 전문가입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보험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미란 전문가입니다. 똑소리 나게 보험의 본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김혜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변액연금 보험입니다. 배현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변액연금 보험으로 찾아왔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투자를 통해 운용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께서 어린 나이부터 연금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듣고 우선 연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건강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다면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처럼 연금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도 생활도 더 여유가 있겠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평생 노후 자금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제 지인은 20대 초반부터 연금을 준비해서 60세부터는 월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연금이 평생 400만 원으로 고정으로 계속 나온다면 앵커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요즘 60세면은 정말 한창인 때잖아요. 놀러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월마다 400만 원씩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마음이 우선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만을 믿고 내 노후 생활을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는 인구의 7%가 노인인 고령 사회가 됩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대다수가 평범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 나라의 주역들이시죠. 하지만 늘어난 수명과 긴 간병기로 인해서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하면서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을 부양할 생산 인구가 되어줄 아이들의 출산마저 무척 감소를 했고요. 실제 유치원과 학교가 폐교를 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줄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화를 몸소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연금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고 연금을 낼 사람은 없어지니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국민연금은 어땠었는지 그 상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었나요? 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의 3%를 지불하고 연금으로 소득의 70%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낸 돈에 비해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 정도를 노후자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즉 현재 50에서 60대 분들이 연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세대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지불하려면 지금 30, 40대들의 연금 보험료를 올려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올리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늦은 나이에 덜 받게 되는 거죠. 앵커님은 지금 납입하시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민연금 자체가 좀 가성비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내는 보험료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다가 더 내라고 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심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 문제를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연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편안한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은 노후에 월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오래오래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월에 3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지 편안하게 생활도 하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노인의 삶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적정 연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국민연금 급여 지급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실제 받고 있는 월 평균 연금 액수는 대략 53만 원 정도이며 90% 이상의 분들께서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면 부부에게 매달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고 1인 기준으로는 177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로만 보아도 1인당 생존을 위한 생활비가 최소 124만 원인데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연금 액수는 1인당 53만 원이니까 부부 기준으로 2명이면 얼마죠? 53만 원씩 2명이면은 106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노후 생활비가 최소 277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적죠. 그러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에서 약 171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풍족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은퇴 이후에 꿈꾸는 모습이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믹스커피만 마셔도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예쁘고 멋진 카페도 가고 그리고 때론 여행도 한 번씩 가야지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의 은퇴 생활비를 준비할지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부부 기준으로 106만 원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나만의 연금 기준을 세워서 준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낸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재테크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돈을 잘 굴려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책이나 유튜브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좋은 투자를 위한 꿀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을 위해서도 아주 좋고요. 좋은 저축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상품은 없겠죠. 최고의 변액연금 보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 가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가입해 놓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앵커님, 변액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 변액연금이 재테크처럼 돈을 불리는 용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투자 성과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어느 측면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투자 성과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추가로 돈을 더 불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추가 납입,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을 한다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저축 금액을 놀리는 용도인 건지 아니면 또 숨겨진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닐지 싶어요. 숨겨진 기능이 있나요? 네, 역시 눈치 백단이십니다, 앵커님은. 추가 납입 기능은 당연히 추가로 저축을 더 하게 되니까 좋은 기능이지만 추가 납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변액연금 보험의 유일한 단점인 사업비입니다. 흔히 사업비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거주하는 집을 보면 전세, 월세 등의 거주 비용 외에도 매달 관리비라는 걸 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변액연금 보험이라도 이 관리 비용을 꼭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당연히 다른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면 관리비가 저렴한 게 더 좋겠죠. 변액연금에 있어서 이 관리 비용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가 납입 기능입니다. 네, 추가 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이 관리비인 바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럼 단순히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줄여서 지출을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사업비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액연금 보험의 상품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입한 M생명사의 변액연금 상품 설명서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차감되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의 8.5%를 비용으로 매월 차감을 한다고 써져 있고요. 8.5%를 매월 차감하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언뜻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차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보험료의 8.5%라는 건데요. 기본 보험료는 가입할 때 매달 납입하기로 한 금액이고 추가 납입은 추가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자료 보니까 기본 보험료의 8.5%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100% 저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변액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방식이 그냥 기본료 보험료만 낼 수도 있고 기본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으로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변액연금 보험에 15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를 예시로 더 와닿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0만 원 기본 보험료를 불입했을 때, 두 번째는 150만 원을 기본 보험료 50만 원에 추가 납입 100만 원으로 했을 때입니다. 네, 이름을 평범하게 가입하는 사람인 보통이와 똑똑하게 가입한 사람인 똑똑이로 붙여봤습니다. 보통이와 똑똑이 똑같이 매월 150만 원씩 불입을 하더라도 사업비용 차이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보통이와 똑똑이가 투자 성과가 같은 상품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은 이 보통이보다는 똑똑이가 차감되는 비용이 적으니까 투자 성과가 반영되는 속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투자 성과가 훨씬 빠르게 반영되니까 똑같은 수익이 나도 불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적립금 중도 인출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변액연금은 주로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가 납입을 통해 불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네, 추가 납입으로 이제 불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금을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돈이 묶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도 인출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변액연금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변액연금 가입 의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 받으셔야 합니다. 네, 변액연금의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추가 납입 기능인데요. 그럼 추가 납입에 대해선 잘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꿀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도 추가 납입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인데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투자 성과입니다. 추가 납입을 정말 잘해서 관리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였어도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투자 성과를 잘 나오게 하는 설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펀드 운영 성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인데요. 화면 좌측은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이고 가운데는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가장 오른쪽은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각각의 기간별 수익률, 누적 투자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성과를 볼 때는 반드시 투자 기간과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화면에서의 노란색 별표 표시해둔 설정일과 옆에 있는 기간별 수익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가 활성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내 투자 성과만큼 장시간 수익률을 여기서 보여지진 않지만 비슷한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투자 성과 차이는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이 잘 나는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언뜻 봤을 때는 수익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투자 기간을 길게 설정해 보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액연금을 이미 가입을 했다면 우리가 관리할 때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 회사의 다양한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변액연금 보험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변액연금 만들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반드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필요시 중도 인출 기능도 잘 활용하기. 두 번째는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신흥성장국 등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중 수익을 증명해주는 투자를 설정할 것.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변액연금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내용을 모르셨거나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강미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간병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72명 정도로 자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 전년 대비 48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간병에 대한 부담입니다. 앵커님께서는 혹시 노노간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노가 제가 생각하는 이 노는 아니겠죠?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노노간병 이거 어떤 뜻인가요? 네, 노노간병은 노령의 보호자가 노령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노간병은 노령의 보호자를 노령의 환자가 간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노노간병이란 단어 자체가 좀 슬프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사는 자녀가 부모를 간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녀가 케어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배우자나 간병인에게 좀 기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 2021년 5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던 20대 청년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결과 결국은 아버지께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간병도 해야 했던 청년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국가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는지요? 가족 간 간병을 하다가 간병의 대상인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간병 살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간병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신조어인 간병 살인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간병 살인의 통계를 살펴보니 17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노노간병, 영케어러, 그리고 간병살인이란 용어까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병하는 게 힘든 거를 우리들 사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서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을 간병비라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내 집을 마련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노후 준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간병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에 실시한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 인원의 82%가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막상 준비를 했다고 대답한 인원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일 간병비는 평균 13만 원이고 22년도에 비해서 4% 상승했습니다. 일일 평균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간병비만 월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높은 비용 때문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사회활동 제한, 간병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간병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간병 비용 때문에 간병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개개인을 위해서 또 국가에서도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혹시 앵커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팜플렛이나 홍보 자료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봤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요거는 살짝 내용 자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6개 등급 중에서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 요양 등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1등급부터 6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5등급에 들어오면은 치매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2024년 4월 달 기준으로 등급 인정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니까 4등급이 46%로 약 51만 명, 3등급이 27%로 약 3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유는 단일 질병으로는 치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뇌졸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염이나 요골, 좌골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많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매,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등급이 판정되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네, 등급 판정 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시설급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 구입 등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할 때는 시설 급수랑 재가 급수가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요.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급수와 재가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상주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의 700여 개의 병원에서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비용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일일 간병비가 13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의 입원료는 서울 상급 병원 기준으로 약 4만 5천 원 정도로 70%나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랑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간병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네, 노인 장기요양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등급을 판정받아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그 간호간병 병동의 경우에는 병상이 많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이 힘들고 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 안에서도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병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2002년 치매보험에서부터 시작된 간병보험은 현재도 꾸준히 상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도 있고요. 시설급여 보장과 재가급여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았을 때 매월 가입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면은 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삼아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간병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장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가입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네,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좀 너무 비슷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간병보험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기준 180일 동안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입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전에 회사로 신청하시면 해당 일에 간병인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고, 병원의 경우 하루 최대 20만 원, 요양병원의 경우 하루 최대 9만 원, 간호간병, 통합병 등은 최대 7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신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회사별로 가입 금액을 5년, 10년마다 증액시켜주는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이 각각 다른 점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간병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전문가님.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의 경우에는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받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간병인을 지원받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간병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가입하신 금액을 입원 일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물가 상승에 대한 체증형 상품이 있지만 인건비가 사실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돈을 조금은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비갱신형 상품이 있고 40세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하게 되면은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90살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미란 전문가님께서 이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그다음에 간병인을 사용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간병보험으로 찾아서 가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보험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아야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갱신형인 간병인 지원 일당 보장을 가입하면 어떨까요?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20대들은 보험료 지출이 많아집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이다 보니까 장기 간병 상태로 이어지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보다는 좀 상해로 입원하는, 이런 단기간 입원하는 그런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가입하시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일당 가입 금액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50대에서 60대의 경우에는 간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접 불러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장을 가입해 두시면 치료의 과정과 요양 과정에서 함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은 간병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가족들과 환자들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간병이라는 말이 사실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병보험이 간병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고 간병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마음과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가족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간병보험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간병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오늘 설명 주셨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 질병 치료비 보험입니다. 김일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용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져요. 제2의 실손 보험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보험은 제2의 실손으로 불리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적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실손의료비 보험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맞먹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손의료보험이 1세대부터 세대를 거듭하면서 갱신과 함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두가 되는 건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제4세대 실손에 이르면서는 자기 부담금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4세대 실손에서 자기 부담금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죠. 이러다 보니 사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늘어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저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아직 4세대로 변경은 안 했는데요. 근데 초기보다 확실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도에 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2023년도 말 기준 3,977만 명이 가입했고요. 그중 2세대 실손으로는 48%가 가입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 실손을 가입 중이신 분들이 인상폭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시고요. 아래 사진으로 1세대 실손부터 지금까지 실손 제도 개선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실손은 1999년 10월에 첫 판매 개시를 해서 2009년 9월까지가 1세대로 일컫는 실손보험인데요. 이때는 가입회사마다 약관도 달리했고 만기 연한도 각각 달랐습니다. 제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일명 표준화 실손이라고 일컫는데요. 바로 2009년 9월부터 개정된 실손으로 전체 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며 보장도 같고 자기 부담금도 동일하도록 표준화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표준화 실손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부터 자기 부담금은 10%로 모두 통일하게 되었고요. 중복 가입에 대한 확인도 이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17년 4월부터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대부분의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은 온전히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게 됨으로써 통합보험의 가치 포함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절감하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아주 미미하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고요. 제3세대 실손에 들어서면서 자기 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 그리고 비급여 항목 3종에 대해서도 선택형으로 따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4세대 실손이 도입되는 21년도 7월부터 분위기는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험회사들에서 대대적으로 착한 실손 전환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1세대, 2세대 실손에 가입하셨던 가입자분들이 갱신보험료가 껑충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실손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4세대 보험이 딱 생겨날 때 한 21년도쯤부터 실손 보험료가 확 올랐던 이런 체감이 되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제 실손은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인상된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르는 것 같다는 체감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제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납입을 하다 보니까 이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실제 제 고객분 중에는 현재 연령이 60대 초반이신 남성 고객분이 계신데요. 2004년도에 가입하신 실손 상품이고요. 올해 초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는데 당시 실손 보험료만 매월 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환하기 전 그분은 고혈압, 당뇨 외에 고질적으로 여러 결석이 반복되는 등 오랜 고질병을 앓고 계셔서 전환을 앞두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최대한 전환을 미루어 오시다가 너무 비싸서 결국 전환을 했습니다. 네, 월에 32만 원씩 실손보험이 나가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 총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도 크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인상이 되었다면은 바꾸는 걸 좀 미리 고민을 해보셨을 법한데 이렇게까지 미뤄져서 고민을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고민을 계속 하셨던 걸까요? 네, 그분도 2년 전부터 고민은 하셨는데 가장 큰 고민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커진다는 이 부분이셨는데요. 아무래도 급여 항목 20%, 비급여 항목 30%라는 자기 부담금은 실손을 가입하신 분 중에 오랜 질환을 앓으시거나 또는 관절 질환 등 비급여 선택 항목에서 보장되는 내용들이 줄어드는 점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다고 미루시다가 인상폭 대비 보장을 생각하면 결국 32만 원씩 실손 보험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전환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안내드리면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니 기꺼이 4세대 실손을 전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럼 4세대 실손에서처럼 이 자기 부담금이 있었을 때 이 자기 부담금을 해결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상해 질병 치료비 보험, 오늘 이 보험이 바로 그 자기 부담금을 해결해주는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앵커님은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아시네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이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주는 급여 항목과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치료를 받으신 경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 지금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실 건데요. 사진과 같이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 이렇게 적힌 항목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서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진료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급여 항목 내 본인 부담금을 1년 전체로 합산한 금액을 보험에서 지급해드리는 보험이 바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입니다. 네, 좋습니다.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은 우리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을 때 급여 항목에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구간별로 또 적용을 받게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구간별로는 어떻게 금액이 적용이 될까요? 네, 이렇게 연간 지출한 급여 진료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 중 구간별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지출한 자기 부담금의 합산금이다 보니 청구하시고 나면 다시 리필되어 중복으로 매년 지출된 자기 부담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해질병 치료비 보험이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된다면 이게 과연 모아놓고 봐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그래도 모아놓고 보면 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언뜻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일상 중 다빈도로 자주 병원을 찾게 되는 다음과 같은 잦은 질병 혹은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상에서 보시면 급여로만 보장되는 항목이라면 연간 치료비가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아예 틀린 계산인 거죠. 단순히 당뇨 질환만 생각해도 주변에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혈액 검사하시고 약을 타오시는 분들 지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매월 10만 원 내외입니다. 매월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봐도 금방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질환 외에도 무릎, 어깨, 디스크 등 잦은 질병으로 종종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러한 지출들이 확인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게다가 또 다른 특별한 매력 포인트도 있는 상품인데요. 네,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월 10만 원, 20만 원씩 보험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100만 원 단위가 훌쩍 넘는 이렇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거의 만능이라고 알고 계시는 실손보험에도 보장이 안 되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화면 자료와 같이 임신, 출산 관련, 그리고 정신질환, 요실금, 선천성 뇌질환, 일륜차 사고 등은 잘 아시다시피 모두 면책사항으로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적용해주는 항목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방금 언급한 그러한 질환이 치료 중 발생하는 급여 항목 비용들은 모두 자기부담금 합산 금액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게 되면 대개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저신장, 즉 키가 작은 성장이 더딘 질환인지 아니면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일찌감치 성적 발육이 조기 발달되면서 더 이상 키가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비용은 실손에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의사의 진단하에 저신장증 혹은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당연히 그 비싼 비용들을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실손에서 보상되지 않는 금액도 이 상해질병 치료비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고요. 그 예시로는 이 성조숙증 같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예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주변에 의외로 우울증이나 저울증 등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외래통원으로 약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월 주기적으로 의사 진찰하에 약제들을 처방받고 하는 일련의 의료 행위 역시 타 일상 질환보다는 월등히 비쌀 뿐만 아니라 실손에서 적용되지 않다 보니 정기적으로 꽤 큰 금액의 의료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 자기 부담금으로 인정되다 보니 연간 100만 원 구간 역시 가뿐히 초과되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알찬 기능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해질병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 절반가량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이라고는 하나 아무래도 민영보험이다 보니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잦은 질병의 치료력이나 중대한 질환, 즉 암, 뇌, 심장 관련 중증 질환 또는 희귀성 질환 등 기존의 질병이나 사고 이력으로 실손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아직 상당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나마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도 가입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유병자 실손보험도 입원에 대한 보장을 주로 보장하고 통원 부분은 보장이 적을 뿐더러 약제 처방비를 비롯한 비급여 항목 3가지는 제외되다 보니 유병력자 실손이 가입하신 분들은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대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칭찬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3가지 칭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